권세가 사라지면 무너지고 이익으로 맺은 친구는 이익이 다하면 떠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양에서 잘 나갈 때는 그토록 문전성시를 이루던 집 앞이 역적의 누명을 쓰자마자 귀신 곡할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많던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그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다들 뭐가 그리 바쁜가 하고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술 한잔 하자며 연락 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명절에도 문자 한 통 없다고 속상해하진 않으십니까? 경조사 때마다 부조금 꼬박꼬박 챙겨줬는데 정작 내 자식 결혼식엔 바쁘다는 핑계로 곱빼기도 안 비치는 친구 때문에 밤잠 설치진 않으셨습니까? 더 참담한 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사람 복이 없는 건가 자책하며 혼자 한숨 쉬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난 사람들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라. 그들은 원래 떠날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난 그 자리가 비로소 진짜로 채워질 기회다. 오늘 인생황금기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완전히 혼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노년의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텅 빈 전화기 목록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기적 같은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귀한 인연을 부르는 좋은 기운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곁에서 껍데기 같은 가짜 인연은 물러가고 친구 같은 진짜 내 사람만 남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말년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지켜줄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년 전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은 한 노인의 이야기와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겪은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철수 씨, 72살 박 사장님은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도 한때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업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바로 인맥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이었고 골프 모임의 산악회까지 명함첩에는 사장님들 연락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야. 내가 이만큼 모은 것도 다 사람 덕분이지. 박 사장은 친구들에게 후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의뢰 계산서를 낚아챘고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뜻 보증까지 서줬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호탕하게 웃던 그의 모습을 친구들은 예리의 박 사장이라며 지켜세웠습니다. 박 사장은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어지는 술자리가 피곤하긴 했지만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박 사장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가 부도를 맞으며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문을 닫고 평생 모은 재산의 반을 날렸습니다. 아파트는 간신히 지켰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흥청망청 쓸 형편이 못 됐습니다. 박 사장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어려워. 당분간 술값은 내가 내.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우리가 남이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울리던 전화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다음 주에 또 치자던 약속은 흐지부지됐고 산악회 단체 카톡방은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먼저 연락을 해도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평생 형님처럼 모시던 김 회장의 태도였습니다. 박 사장이 어려울 때 보증을 서줬던 그 김 회장이 이번에는 요즘 나도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사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그토록 많던 연락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아내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평생 사람 복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난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처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겪었던 일과 정확히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한양에서 잘 나가는 벼슬아치였을 때 집 앞에는 늘 손님들의 신발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대감나리를 만나러 온 사람들, 청탁을 하러 온 사람들, 술 한 잔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후하게 대접했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박해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강진으로 유배를 가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며 절친이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른 척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고통받는데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배지 첫 해 겨울, 정약용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배신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왜 모두가 나를 버렸는가? 분노와 서러움, 자책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정약용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사색에 잠겼고 붓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로소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애초에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권세를 좋아했던 것이다. 내 인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이익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니 권세가 사라지고 이익이 끊기자 그들이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시절 인연이 닿으면 사람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 이제야 나는 자유롭구나. 더 이상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체면을 유지할 필요도 없구나.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겠구나. 박 사장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주는 밥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당신 옆에 있잖아요. 박 사장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돈 쓰며 비위 맞추며 유지했던 그 관계들이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짜들이 떠나자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화기를 붙들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와 단둘이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프십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그것은 낙엽을 나무에 다시 붙이려는 것만큼 헛된 일이다. 대신 그 빈자리를 바라보라. 그곳이야말로 진짜로 채워야 할 여백이다. 떠난 사람은 원래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진 어깨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 말입니다. 2023년 봄, 대전에 사는 이영자 씨. 68살 이 여사님은 평생을 교사로 살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넉넉하진 않아도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사가 검소하게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친구들과 만나면 의뢰 식사 값은 이 여사가 냈습니다. 내가 낼게 하며 계산서를 낚아챘습니다. 친구가 이번엔 내가 낼게라고 하면 아니야, 괜찮아, 나 연금 잘 나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명절 때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해도 아니야, 받아 우리 만화라며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사는 평생을 남들에게 형편 좋은 집으로 보이는 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해, 돈 걱정은 안 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그녀가 지켜온 체면이었습니다. 만약 식사 값을 친구가 내게 하거나 자식에게 용돈을 못 주면 마치 자신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통장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 여사는 밤마다 통장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했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또 친구를 만나면 밥값을 내야 하고 다음 달 명절에도 용돈을 챙겨야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습관은 이제 그녀를 올가매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교회 친구 한 명이 이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밥값 내려고 안달이야?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내면 되는데 너 혹시 무슨 부담 있어? 이 여사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그냥 내가 내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가에는 억지 미소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체면에게 잡혀 먹히고 있구나. 정약용 선생도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던 그가 유배지에서는 거친 무명옷에 집신을 신어야 했습니다. 밥상도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는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 꼴로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며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지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비단을 입든 무명을 입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아, 체면이란 것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었구나.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껍데기가 화려하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요. 껍데기가 초라하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정약용은 달라졌습니다. 남루한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체면을 유지하느라 썼던 에너지를 이제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쏟았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서들이 탄생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체면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족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여사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다음번 교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여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각자 내자. 나 요즘 돈 관리 좀 하려고 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여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들은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우리가 왜 내 돈으로 밥 먹어? 그동안 미안했어. 한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내가 맨날 내니까 우리도 부담스러웠어. 이제 편하게 지내자. 이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체면이 알고 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체면이 친구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 여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식사는 돌아가며 내고 명절 용돈도 자식들 형편을 봐가며 적당히 줬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정말로 괜찮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을 덜 쓰니까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엄마, 괜찮아요, 안 받을게요 라고 형식적으로 사양하다가 받았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편해졌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오히려 자식들이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을 버리니까 진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밥을 샀다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공짜 밥 잘 먹었다 하고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 빚내서 산 거 아냐? 라고 수군거릴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다. 지금 당장 체면이라는 낡은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무게가 얼마나 여러분을 짓눌러 왔는지 벗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밥값은 돌아가며 내고, 용돈은 형편껏 주고, 명품은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거칠애를 버리는 순간, 통장은 두둑해지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진짜 품격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단단한 알맹이로 빛나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 끝에 얻은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체면을 버려라.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고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와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정약용 선생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 2024년 여름, 부산에 사는 최동식 씨. 75살 최노인은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등산 모임도 나가고 바둑도 두며 나름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최노인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는 인심 좋은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밥 먹을래요? 라고 물어도 응 이라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 정순희 씨는 이런 생활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신혼 초만 해도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승진하고 바빠지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집에 살지만 마치 하숙생과 집주인처럼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최노인에게 아내는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찬을 해놓으면 먹고 빨래를 해놓으면 입고 그저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몰랐고 미안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최노인은 처음으로 아내 없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첫날 밥을 어떻게 짓는지 몰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둘째 날 입을 옷이 없어서 세탁기를 돌렸는데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 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셋째 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최노인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평생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나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병원으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이 지금껏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최노인은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5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혼자 생활하며 그는 비로소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양에서 벼슬아치오 바쁘게 살 때 아내는 늘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시부모를 모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혼자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 쌀을 씻고, 불을 떼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옷 하나 입으려면 빨래하고, 말리고, 개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해왔구나.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유배 3년째 되던 해, 아내가 보낸 소포를 받았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이 들어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붉은 치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랜 그 치마를 아내는 잘라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책을 싸서 보관하시거나 아이들 옷을 지어주세요. 쓸모 없어 보여도 이 천에는 우리의 젊은 날이 담겨 있답니다. 정약용은 그 치마 조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도, 자신이 죄인이 되었을 때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보내며 위로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치마 조각으로 작은 서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하피처, 즉 여름 이불 서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첩에 자식들에게 주는 교훈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할 때 나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너희의 어머니다. 그러니 너희는 평생 어머니를 귀하게 모시거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버려도 어머니만은 너희 곁을 지킬 것이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최 노인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먼저 밥 먹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설거지도 함께 했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등산 모임 횟수를 줄이고 그 시간에 아내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손을 잡고 걷는 것조차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릎은 괜찮아요? 응, 약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걷다가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좀 잘 살아봅시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이제라도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는 아름다웠고 서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을 누구와 보내시겠습니까? 등산 모임 친구가 여러분의 약을 챙겨줄까요? 바둑 친구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아닙니다. 결국 내 옆을 지키는 사람은 지지고 볶고 싸우며 평생을 함께한 내 배우자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험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다. 제발 밖으로 도는 정성을 집 안으로 돌리십시오. 친구 밥 사줄 돈으로 배우자에게 꽃 한 송이 사주십시오. 등산 모임 가는 시간에 배우자와 동네를 걸으십시오. 바둑 두는 시간에 배우자와 차 한 잔 마시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고맙소, 그동안 수고했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황금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년 전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깨달음을 얻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노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 떠나는 사람을 잡지 마십시오.
그들은 원래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좋아했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이익을 좋아했을 뿐,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시절 인연이 닿으면 사람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야말로 진짜로 채워야 할 여백입니다. 둘째, 체면이라는 낡은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마음을 짓누르는 족쇄입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싼 밥을 샀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공짜 밥 잘 먹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거칠애를 버리는 순간 통장은 두둑해지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셋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듣는데 집에서는 폭군인 삶을 멈추십시오. 100세 시대, 앞으로 남은 30년을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내 옆에 배우자뿐입니다. 친구 밥 사줄 돈으로 배우자에게 꽃을 사주고 등산 모임 가는 시간에 배우자와 산책을 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 긴 겨울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친구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거짓 인연을 버리고 헛된 체면을 내려놓고 진짜 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18년 정약용은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60살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소박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큰 집도 많은 친구도 없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제자들과 학문을 나누고 책을 읽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정약용의 말년은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중요한 것들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18년의 시련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유산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떠나고 전화기가 울리지 않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껍데기를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인생 황금기 가족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200년의 시간을 넘어온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인생 황금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전성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빛나는 거짓 인연은 떠나보내고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는 황금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던 그 순간부터였다. 비로소 나는 자유로웠고 비로소 나는 나였다. 여러분도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떠나는 사람 붙잡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체면 유지하느라 돈 낭비하지 마시고 남 눈치 보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 오롯이 나를 위해
내 옆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외로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곁에 귀한 인연과 건강한 복이 눈사태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긍정의 에너지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 마음 둘 곳 없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외로움에 떨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선언해 주십시오.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더 이상 껍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알맹이로 빛난다. 나는 떠나는 사람을 보내고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의 그 힘찬 선언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인생황금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가족입니다. 오늘도 가장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약용 선생처럼 품격 있고 아름다운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